말자야,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뭘 바라냐? 유사는 원래 남자 몫이지. 맞아. 아버지 산소만이라도 내가 관리하게 된 걸 감사히 생각해. 아버지,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홀대하셨나요? 말차야, 그 시간에 국밥이나 끓여. 오빠들 굶지 않게. 오빠들은 돈은 다 받아가면서 성묘도 안 오시네. 아버지, 또 혼자 왔어요. 오빠들은 바쁘다고 하시네요. 이게 뭐지? 설마? 잡초를 치우고 제사를 올리던 말자, 묘비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밑 땅이 푹 꺼지며 딸깍 거리는 소리. 말자는 숨죽이고 그곳을 파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보다 못하게 홀대한 딸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자가 묘를 파헤치기 시작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장터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김말자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뼈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도 허리를 굽혀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올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50년째 지켜온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와서 아침 국밥을 먹고 갔을 텐데 8시가 넘도록 문을 여는 손님이 없었어요. 근처에 생긴 대형마트 식당가 때문에 손님들이 하나 둘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말자는 한숨을 쉬며 빈 국밥집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바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오빠 상만의 전화였습니다. 말자야, 나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오빠, 그냥 그렇게 지내요. 뭔 일이세요? 아, 별일 없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상도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국밥집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만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편하게 살아라. 말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빠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말자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거든요. 오빠,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아이고, 고집불통이야. 그래,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서울 빌딩과 논밭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막내딸인 자신은 왜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지 서글플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북적이던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죠. 말자는 정성스럽게 우린 국물에 밥을 말아 내어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말자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딸이라고 그렇게 박하게 구셨어요? 말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지만 유독 딸들에게만큼은 엄격하셨어요. 특히 막내딸인 말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런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말자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좋은 혼처도 놓쳤어요. 결국 혼자 살게 되었고 오빠들이 유산을 나눌 때도 여자는 시집가야 하는데 뭘 받느냐며 한 푼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장터에서 구두수선을 하며 살고 있는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2살의 박노인은 말자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자야, 소주 한 병 주겠나? 오늘은 좀 마시고 싶구나. 박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자는 소주와 안주를 차려주며 박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노인은 소주 한 잔을 털어놓고 나서 말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말자야, 내 아버지 말이다. 내가 아는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묻혀버렸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모르게 말이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애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지만 말자야, 기억해라. 내 아버지는 딸을 무시해서 재산을 안 준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었어. 다른 이유요? 언젠가는 내가 알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석구 그 자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최석구는 이 지역에서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조폭들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서며 말자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말자야, 절대 잊지 마라. 내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를 누구보다 아끼셨다고. 박노인이 나간 후 말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녁이 되어 국밥집 정리를 마친 말자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생각하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말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어요. 아버지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성묘에 오지 않고 혼자서 산소를 돌보는 일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기일 당일 말자는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북어국과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산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말자는 매년 이 길을 혼자 걸어왔습니다. 산속 묘지에 도착하니 아버지의 무덤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어요. 말자는 한숨을 쉬며 낫으로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돈은 다 받아가면서 성묘도 안 오시네. 잡초를 정리하고 무덤 앞을 깨끗하게 치운 후 말자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아버지, 또 혼자 왔습니다. 오빠들은 바쁘다고 하시네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 제사상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말자는 아버지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박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셨다면서.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왜 딸이라고 이리 박하게 굴어야 했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말자는 묘지 주변을 둘러보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묘비 뒤쪽을 정리하던 중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말자는 발을 들어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보다 땅이 푹 들어가 있었고 발로 살짝 눌러보니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설마. 호기심이 생긴 말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내니 딱딱한 돌덩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돌이 자연스럽게 놓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덮어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을 옮겨보니 그 밑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이게 뭘까?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헝겊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두툼한 돈다발과 아주 오래된 지폐들, 그리고 낡은 종이에 그려진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다발을 세어보니 현재 화폐로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오래된 지폐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지폐들과 광복 직후에 나온 화폐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말자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조잡한 지도였지만 이산 일대와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묻어두신 건가? 말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말,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들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돈다발과 지도를 다시 헝겊에 싸서 품속에 감췄어요. 그리고 서둘러 파놓은 구멍을 다시 메우고 돌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른 쪽으로 사라졌지만 말자는 계속 불안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둘러 제사상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말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품속의 돈다발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자는 문을 꽁꽁 잠그고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헝겊을 다시 풀어 그 안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돈다발 사이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씨였어요. 말자에게 때가 되면 박노인을 찾아라.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말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이것들을 남겨두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겨두셨을까요? 그때 국밥집 유리창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국밥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은? 남자들은 국밥집 문을 흔들어 보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말자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불을 모두 껐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야 남자들이 사라졌지만 말자는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감춰둔 돈다발과 지도가 계속 신경 쓰였고 아버지의 쪽지에 적힌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노인을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타난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품속에 돈다발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예감이 말자를 괴롭혔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장터 구석에 있는 작은 구두 수선점에서 박노인은 낡은 구두를 고치고 있었어요. 박할아버지, 저예요. 박노인은 말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말자를 가게 안쪽으로 끌어들였어요. 말자야, 왜 이렇게 일찍 왔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말자는 품속에서 헝겊에 쌓인 돈다발을 꺼내 박노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나? 아버지 묘 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말자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박노인은 쪽지를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후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셨지. 그 돈은 독립운동 자금의 일부야. 말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아무도 몰랐어요? 오빠들도 모르는데. 위험했거든. 친일파들의 후손이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 특히 최석구 그놈 말이야. 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고 내 아버지를 감시하고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지. 그 순간 밖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의 국밥집에서 일하는 순덕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말자 언니, 큰일 났어요. 언니 국밥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새벽에 지나가다 보니까 국밥집 뒷문이 열려 있고, 아니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누가 뭔가를 찾으려고 뒤진 것 같아요. 박노인과 말자가 급히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국밥집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서랍은 모두 뒤집어져 있고 심지어 부엌 바닥까지 뜯어놨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말자는 다행히 돈다발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빼앗기지 않았지만 도둑들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때 큰오빠 상만과 작은오빠 상도가 나타났습니다. 두 오빠의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표정이 떠 있었어요. 말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새벽에 도둑이 들었어요. 상만이 말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이제 그만 말해라. 산소에서 뭘 찾았는지 우리도 안다. 네. 최석구한테서 전화 왔어. 내가 어젯밤에 박노인이랑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고.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석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도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말자야,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해.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장남인 상만 오빠가 책임져야지. 혼자 어떻게 하려고? 오빠들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상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석구가 그러는데 그게 독립운동 관련된 물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중요한 걸 혼자 숨기면 어떻게 해?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놈 말 믿으면 안 돼요. 최석구는 친일파 후손이야. 독립운동 유물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상만이 화를 냈습니다. 박영감, 지금 뭔 소리야? 최석구는 이 지역의 유지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때 밖에서 검은색 대형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석구와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상만 씨, 상도 씨. 최석구가 들어오자 국밥집 안이 갑자기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말자 씨, 이런 일이 생겼군요. 걱정 많이 하셨죠? 최석구는 말자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도둑들이 찾던 게 뭔지 아시나요? 어제 산소에서 가져오신 그것 말입니다. 말자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최석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말자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물건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여러 세력들이 노릴 거예요. 조폭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걸 가져가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잖아. 최석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영감, 조용히 하세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니까. 그리고 다시 말자를 보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말자 씨, 지금까지는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 계속 거부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어젯밤 도둑 사건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만이 최석구 편을 들었습니다. 말자야, 최석구 씨 말이 맞아. 이런 위험한 일에 혼자 휘말리면 안 돼.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말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오빠들마저 최석구와 한편이 되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최석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 못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야겠어요. 최석구와 그의 부하들이 나간 후 상만과 상도도 떠났습니다. 말자와 박노인만 남았어요. 말자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 저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말자는 무너진 국밥집을 둘러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노인은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뜻을 저놈들한테 넘겨줄 순 없어.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어.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말대로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최석구가 내일까지 시간을 줬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말자는 박노인이 급하게 국밥집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말자야, 어서 일어나라. 큰일 났다. 문을 열어보니 박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최석구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방금 내 가게 앞에 검은 차가 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리고 이상한 남자들이 내 집 주변도 감시하고 있어. 말자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국밥집 맞은편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남자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박노인은 말자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것들이 또 있어. 지금까지 숨겨뒀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박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와 동지들의 독립운동 증거 자료들이야. 그리고 이 문서는 이 땅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야. 말자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옛날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분명히 김말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 여기 왜 있어요?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 관리자로 너를 지정해 놓으셨어. 남자들은 위험하니까 딸인 내가 나중에 이 일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셨지.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을 안 주신 건 다른 이유가 있었어. 만약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 평범하게 살면서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지. 그때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과 말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앞문을 살살 흔드는 소리가 났어요. 말자와 박노인은 뒷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여기 아무도 없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2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말한 그 물건들을 찾아봐. 돈다발이나 문서 같은 거 말이야. 침입자들이 국밥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품속에 돈다발과 박노인이 준 문서들이 발각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여기 없네. 다른 곳을 뒤져봐. 침입자들이 안방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말자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조용히. 2 사람은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뒷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요? 내 집으로 가자. 거기 더 중요한 걸 숨겨뒀어. 박노인의 집은 장터 뒤편 언덕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는데 창고 같은 곳이 딸려 있었어요. 말자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박노인은 창고 바닥에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게 맡긴 것들이야. 독립운동가들의 명단, 친일파들의 명단, 그리고 숨겨진 독립자금의 위치가 적힌 지도들이 들어있어.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많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화 몇 개와 보석들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런 걸 왜 지금까지 혼자 보관하고 계셨어요? 위험했거든. 최석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런 증거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야 해. 말자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최석구의 할아버지 이름도 친일파 명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최석구가 이 문서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지. 이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 집안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핑계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온 것 같았어요. 안 돼, 발각됐나 봐. 박노인이 재빨리 상자를 다시 숨기고 널빤지를 덮었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노인 집이 여기 맞나? 사장이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 찾아봐. 박노인은 말자를 뒷산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말자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어떻게요? 언론에 폭로하는 거야. 신문사나 방송국에 연락해서 최석구의 친일파 행적과 독립운동 자금 강탈 시도를 알리는 거지.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해. 어차피 저놈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먼저 공격하는 게 낫지. 박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석구는 이미 조폭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 서울 신문사에 연락할 거야.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친일파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해. 말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그 순간 뒷산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최석구의 부하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어서 가자. 저들한테 잡히면 안 돼. 박노인과 말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말자와 박노인은 뒷산 움막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위에 떨며 하루 종일 숨어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언론에 알려야겠어요. 그래, 더 늦으면 안 돼. 최석구 놈이 경찰까지 매수했을지도 몰라. 박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박영수입니다.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취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가 온다고 해. 그때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그들이 움막을 나서려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아래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 두 사람은 급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이미 절반 이상이 타버린 상태였고 소방차들이 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자가 박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은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창고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창고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최석구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 영감, 큰일 났네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으셨고 박노인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증거를 없애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전기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하던데. 최석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최석구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말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증거라고는 자신이 가진 돈다발과 몇 장의 문서뿐이었거든요. 말자 씨,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최석구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영감 집까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혹시 다음은 말자 씨 차례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물건들을 저한테 주시면 말자 씨와 박 영감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적당한 보상도 해드리고요.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놈한테 넘겨주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최석구는 이미 준비된 카드를 꺼냈습니다. 참, 그런데 말자 씨 오빠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상만 씨, 상도 씨 말입니다. 정말로 큰 오빠 상만과 작은 오빠 상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오빠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말자야, 이제 그만해라. 상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석구 씨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혼자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려고 하냐? 오빠, 그게 무슨... 상도도 나섰습니다. 말자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어. 이런 일로 문제가 커지면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야 훌륭하셨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최석구 씨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어. 최석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자 씨 오빠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셨어요. 이제 말자 씨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노인이 분노했습니다. 상만, 상도,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뜻을. 박 영감은 끼어들지 마세요. 상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말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오빠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최석구와 맞서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아니라 소방차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저게 뭐지? 곧이어 여러 대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아니라 언론사 취재차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영수 씨 계신가요? 서울일보 김 기자입니다. 박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일 온다고 했는데. 김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제보 전화가 또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친일파 후손들한테 위협받고 있다고. 그래서 급히 왔습니다. 최석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때 또 다른 차에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명예회복 시민 모임에서 왔습니다. 김말자 씨 계신가요? 말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불렀을까요?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김말자 씨, 정말로 독립운동 자금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석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도움을 주려고. 그럼 왜 박영수 씨 집에 불이 났죠? 증거 자료들이 모두 타버렸다고 하던데. 시민단체 대표가 나섰습니다. 최석구 씨, 당신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을 괴롭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최석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상만과 상도도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김 기자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씨 오빠들이 친일파 후손과 손잡고 누이를 배신했다는 제보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말자는 이제야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고 저는 그분의 뜻을 지키려고 합니다. 최석구가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와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석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교활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들, 잠깐만요.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최석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말자 씨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귀중한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 기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박영수 씨 집에 불이 났죠? 하필 증거 자료들이 보관된 곳에서요. 그건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저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최석구는 능숙하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최석구의 부하 중 한 명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방화 지시했어요. 증거를 없애라고. 최석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사장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독립운동가를 괴롭히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말자에게 사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할머니 집에 침입한 것도, 박영수 할아버지 집에 불 지른 것도 다 최석구 짓이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김철수를 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였어요. 최석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미쳤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김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석구가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할머니를 위협했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시민단체 대표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최석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그 돈이 정말 독립운동 자금인지 확실합니까? 단지 오래된 돈다발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김 기자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말자 씨, 그 돈다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품속에서 헝겊에 쌓인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묘 밑에 숨겨두신 거예요. 박노인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 돈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화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다른 독립운동 자금이 숨겨진 곳들을 표시한 거고요. 시민단체에서 온 역사학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이건 분명히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때 최석구가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설사 그게 독립운동 자금이라고 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만과 상도도 최석구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말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하지만 박노인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박노인은 품속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집이 불타면서 대부분 타버렸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이건 김말자 시아버님이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의 관리를 딸 말자에게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역사학자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여기 분명히 김말자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상만과 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왜 말자한테만? 박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독립운동의 뜻을 가장 순수하게 이어받을 사람이 말자라고 생각하셨어요. 남자들은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말자는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그 뜻을 지켜낼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김말자 씨는 이 유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국가에 기증하고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최석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얼마 후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누가 우리 사장님을 괴롭히는 거야? 조폭들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최석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해봅시다. 여기는 제 동네예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차였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도착하면서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김 기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최석구, 당신을 독립운동가 후손 협박, 방화, 조직폭력배 동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석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석구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모함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김철수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만과 상도도 경찰서에 동행해야 했어요. 최석구와 공모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말자야. 우리가 잘못했다. 상만이 수갑을 찬 채로 말자에게 사죄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하다.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김 기자가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김말자 씨, 이 모든 일이 전국에 보도될 겁니다. 아버님의 독립운동 정신이 온 국민에게 알려질 거예요.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 뜻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최석구가 체포된 후 며칠 뒤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74세 할머니가 밝혀낸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말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국밥집을 찾아온 젊은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명예도 회복되고 독립운동 기념관도 세워진다니.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빠들이 구속되어 있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박노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자야, 큰일이야. 최석구가 보석으로 나왔대. 네, 그게 무슨... 그놈이 돈을 써서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어.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보석 신청을 냈더라고.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김철수의 증언도 있고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석이 가능할까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재판에서 이겨야 해. 하지만 그놈이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어. 박노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가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철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하더라. 최석구한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었던 김철수마저 돌아서면 최석구를 처벌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만이었어요. 말자야, 나 상만이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오빠, 지금 어디 계세요? 보석으로 나왔어.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상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만난 상만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말자야, 미안하다. 상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배신했어.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저버렸고. 오빠,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최석구를 막을 방법이 있어. 말자는 놀랐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상만은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최석구가 나한테 한 말들을 녹음해뒀어. 친일파 행적을 숨기려고 독립운동 자금을 빼앗으려 했다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거든. 정말요? 그래. 처음에는 협박당할까봐 숨겼는데 이제 양심상 더 숨길 수 없어. 박노인이 흥분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최석구의 진짜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상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최석구가 이미 눈치챘을 거야. 내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정말로 그날 저녁 최석구의 부하들이 국밥집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말자와 박노인, 상만은 긴장했어요. 상만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최석구가 직접 와서 협박했습니다. 내가 가진 녹음 파일 내놔. 그럼 가족들 안전을 보장해 줄게. 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석구,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못 도와줘. 그래. 그럼 내 아들 회사에서 잘릴 각오는 됐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은행 대출도 다 끊어져. 최석구는 상만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만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도 사업 자금을 빌린 은행도 모두 최석구와 연관이 있었거든요. 상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때 말자가 나섰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말자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이나 지위보다 말이에요. 말자의 말에 상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석구, 미안하다. 이제 내 편은 못 써주겠어. 최석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하지만 상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거였어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말자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재판장님,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말자의 변호사가 상만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석구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어요. 친일파 기록을 없애야 해.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 필요하면 조폭들도 동원하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석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거였어요. 최석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일파 행적을 은폐하려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석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명예훼손 및 후손 협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상만과 상도가 말자에게 사죄했습니다. 말자야,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오빠들, 이제 괜찮아요. 가족은 가족이니까. 박노인도 감격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뜻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말자는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자를 지지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보호법을 적용해서 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돈으로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념관 착공식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온 젊은이들이 말자를 모시러 왔습니다. 말자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기념관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기념관이 들어설 자리는 바로 아버지의 묘지 근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땅에
이제 그분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김말자 여사님, 첫 삽을 떠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딸로서 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말자는 새로 문을 연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국밥집은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더 크고 깨끗하게 새 단장했어요. 어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말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국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딸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대학생이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말자는 소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말자는 오빠들과 만났습니다. 상만과 상도는 재판 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말자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상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 뜻은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부끄럽다. 상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야, 앞으로는 우리가 내 일을 도울게. 기념관 건립도 우리가 함께 신경 쓸 거야. 말자는 오빠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그날 저녁 말자는 박노인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비석도 세워져 있었어요. 김선생 독립운동가 묘소. 비석에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경력이 자세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버지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말자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뜻도 이어받을게요. 기념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 정신을 알려드릴게요. 박노인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형님, 딸이 정말 훌륭하게 컸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말자가 이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받는 기둥이 되었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독립운동 기념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김말자 여사님의 용기 덕분에 숨겨진 독립운동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기념관을 통해 후세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기념관 안에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자료들과 함께 말자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74세의 아버지의 뜻을 지켜낸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개관식이 끝나고 말자는 기념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아버지, 딸이 제대로 해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돌아보니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더라고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말자는 학생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요. 저녁이 되어 말자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밥집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가 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말자가 받은 여러 상장들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말자는 박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말자야. 내 안에 원래 그런 힘이 있었어. 내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밤이 깊어갔지만 말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말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말자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꿈에서 깬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딸 말자의 새로운 하루가. 말자는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딸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